자, 15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매 신청을 이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 한 3일 정도 안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불복 방법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86조 얘기죠. 그래서, 강제 경매일 때 얘기입니다. 자, 1항 보실까요? 자, 2항계는 그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의 종기는요, 대금 지급 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이러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16조라는 것은 이제 집행이인데, 마치 집행이 신청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잠정 처분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잠정 처분, 즉 중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런 이 신청에 대해서 이제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간에 그런 재판이 있게 되면은 그 재판에 대해서 이항기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과 그 이엔 즉시 항고를 잘 보시고요. 자, 뭐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넘겼습니다. 152페이지에 이의신청권자는 그 경매 절차 이항기이고요. 요건 이제 90조에 있는 이항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 위에 권리자가 권리를 이제 증명해서 동시에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각종 이제 이의신청은 소송과 달리 채권자 대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의신청은 이제 우리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대금 지급 시까지 할 수 있다가 다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은 이제 라번이 잘 보셔야죠. 라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이 신청은, 당연히 그 경매 개시 결정한, 경매 개시 결정한 그, 경매 법원인 집행 법원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경매가 진행돼서, 매각이 되고, 나중에 허가 단계에 가서 뭐 항고를 했어요. 항고했더라도 그 기록에 항고심에 있더라도 이 신청은 경매 개시 결정한 그 경매 법원에 내야 되는 것이지 항고 법원은 안 됩니다. 라고 잘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 신청 사유는요. 이게 이제 물론 여기는 그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의 경매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 이의 신청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주로 경매 신청 요건이 맞느냐, 또 경매 개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표시, 뭐 송달 증명이 됐는지, 또 반대급부를 이행했는지, 또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이런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체상의 문제는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망에 뭐 채권이 소멸되는지, 또 집행채권의 뭐 선행사항료가 대항할 수 있는지, 그 경매 기초가 된 그 집행권은, 거기에 집행권은 써놓으시죠?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게 사망이 강제 경매고요. 우리가 임의 경매는요, 요 임의 경매는 돼요. 요즘에 이제 차이가 좀 하면서 강제 경매에 대한 신청은 오로지 절차법상 하자면 된다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것이니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했던 것들은 다툴 수 없죠. 그래서 거기 1항에 거기 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것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경매 개시 후에 다시 한번 경매 개시 결정 전에 하자 되는 것이 제가 받아봤네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하셔야 된다. 그래서 1항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일어난 각종 매각 절차를 진행하다가 뭐 최저가를 결정하는 거, 매각일에 공고하는 거, 매각일에 통지하는 거. 자, 이것은 이 신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매각 허가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항고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 항에 그 강제 경매를 하게 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청구 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승소해서 실효, 즉 청구소에서 그 판결문이 실효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은 이제 집행할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취소를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판례가 좀 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가압류가 이렇게 있어요. 가압류가. 그리고 이제 이 가압류에서 이제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압류. 이 가압류권자가 나중에 이제 판결문을 얻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요때 이제 이 본압류를 이제 즉 본압류 나서 이제 경매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만약에 채무자라든지 또 이 가압류를 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경매를 이제 취소하고 싶으면요, 이 가압류가 란 본압류 때는 이제 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죠? 또는 이제 이 경매에 대해서 뭐 돈을 갚았다, 변제를 했다, 변제했다, 그런데 변제를 이유로 했을 때는 별도로 청구 이소를 하거나 그래서 아까처럼 청구 이소를 해서 그 청구에서 판결 받으면요, 판결 받아서 그때 경매를 이제 이제 경매를 불허가는 49조 1호의 취소 문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압류에서 본압류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 가압류를 취소하면은 이걸 취소하면 경매 취소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압류에서 본압류 됐을 때는요, 가압류를 취소를 해도 본압류를 취소를 안 해줍니다. 그 얘기는 가압류 취소시킨 다음에 경매 취소를 해달라고 신청하도 그러한 신청은 안 봐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안은 뭐냐면 이 사안은 가압류에서 본압류 들어왔는데 이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 공탁금을 이제 걸고, 그죠? 걸고 난 다음에 이 가압류를 취소를 해서 말소했다 하더라도 그 경매 취소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거기 그 판례 밑에 잘 보세요. 가압류가 된 후에 그 제함자 앞으로 소유권이 맞춰진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진행 중에 가압류 해방 후탁금을 걸어서 이것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가압류 집행을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즉 그래서 가압류가 마소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유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취소는 할 수 없다. 것이 이제 2002년도 3월 15일 판례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그래서 몇 번 나왔던 기출문제였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53페이지에 현재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업무도 됐지만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요. 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고, 자, 이의신청 절차는 이제 지금 확정가 재판은 변론이 필요 없고 결정으로 하고요. 이의신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유가 있게 되면 이제 경매를 취소해 줍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해 주고 뭐 이유가 없으면 이제 경매 신청을 그죠? 그래서 이유가 이제 없을 때 나타나보는데 다시 한번 동그라미 이번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히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이고요. 이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곧바로 이 신청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무상은요, 이 신청이 그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원래 그 신청 각하 기각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이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이니까요. 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매각 허가 단계 가서 그때 가서 동시에 매각을 허가해버리면요. 그걸 이제 끊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신청인의 항고를 해서 자꾸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을 이제 이용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쭉 가서 일단 이 신청 재판도 이제 고지한다는 것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그렇죠. 사업보장안에 대해서는 이 신청은 재판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4번에 이 신청을 해도 집행정지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 이신청 재판에 앞서서 우리가 이신청하는 재판 기간 동안에 일단 담보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집행, 즉 경매를 일시정지할 수도 있고요. 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은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그 잠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위해서 집행을 정지하거나 채권자를 위해서 집행을 속행하거나 하는 그런 잠정 처분을 하는데 이러한 잠정 처분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제 직권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집행 이유와 똑같죠. 또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잠정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이신청한 재판을 하기 전까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신청인에 대해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2011년 5월달 판례입니다. 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원심법원은 우리가 항고법원으로서 송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그 항고 기간 동안 절차를 정지해줘야 되니까 집행 절차의 전부 의무를 정지하는 잠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번에 이신청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신청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의한계는 할 수 있고요. 일단 이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이의한계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이라는 불경기간 안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고요. 즉시 항고했다고 집행 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항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보시고요. 너무 자세한 것도 없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6번에 이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 결정이 이제 확정되면요, 당연히 법원 사무관은 직권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말소하도록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고 이제 끝내는 것이죠. 물론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채권자 책임이니까 부담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제 뭐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단계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해서 또 했을 때, 또 채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판결문 같은 것에 의한 것이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가 있습니까? 채무자의 상속인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승계 집행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승계 집행을 받았을 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거기 오른쪽 그림 보듯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은 별도의 승계 집행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조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임의 경매는 이제 이미 저당권에 의한 것이니까요. 임의 경매는 판결이 한 것들이 아니니까 승계 집행 문제는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1번은 채무자의 사망인데요. 채무자는 일단은 경매 개시 후에 사망일 때만 승계 집행이 필요 없고요. 그 전일 때 물론 필요합니다. 자, 우선 그 1번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했다 이겁니다. 그럼 원래는 상속이 돼버리니까 그 상속인에 대해서 그 집행 요건을 구비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을 찾아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다시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나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해서 개시 결정이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사망한 것이 발표됐다면 그건 사망자에 대한 것이니까 그 경매 개시 결정은 취소하고 경매 신청은 각하돼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임의 경매의 경우는 이제 이미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살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채무자가. 그래서 우리가 설정 등기 후에 하여튼 사망했다. 그래서 그것이 경매 신청 전에 사망했을 때는 그냥 상속인을 채무자나 소유자로 이제 바꿔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집행법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때는 이제 상속 등기 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 대의로서 대의 상속 등기한 다음에 그 상속 등기한 다음에 그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채권자가 만약에 상속인을 알 수 없다든지 그렇게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1053조에 상속재산 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선임 신청을 해서 그 설림자를 특별 대등을 표시해서 경매 신청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행 개시 후에 이번에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가 특정 승계인데 일단 그 강제경매 같은 경우 이제 조문 52조에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51조 1항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조문상 계속 그냥 속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상속인에 대해서는 승계 집행이 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집행법 규정은 집행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사망이 아니고 단순히 경매 개시 후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경매 개시 후에 예컨대 압류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종전 채무자가 그대로 집행 절차의 당사자인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를 그대로 경매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의 경매.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 후에 아까 그 경매 개시 전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채무자로 소유자로 표시해서 상속해야 되고, 다만 이제 상속 등기 안 돼 있다면 채권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채권자 대의로 상속 등기를 하라라는 것이 약간 스토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 보듯이 그 임의경매가 포인트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 신청 전에 만약에 사망했다고 해서 경매를 취소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등기 대의한 다음에 할 수 있겠으니까 뭐 취소한다 이런 표현에 것은 맞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항에 강제집행 개시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문제인데 이때는 일반 상속의 범죄가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경매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 진행 중에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서 자기를 이양개인으로 취급하여서 절차를 속행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경매 절차에서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와 소유자 관계에서 그대로 속행하게 되고요. 그 매각 허가 결정을 해도 유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 등에 의한 담보권 실행 대상이고 또 그 실행 대상은 담보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제경매처럼 대립하는 뭐 상대방에 대한 걸 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개시 절차에서 흐렸고 후에 법원이 알았다 했을 때는 그냥 표시를 경조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에 보면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저당 채권, 자 이번에 이제 이건 이제 채권자네요. 네, 이건 좀 뒤에 건데 지금 판례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3번에 그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되는데 일단은 이제 채권자도 마찬가지죠. 경매 신청 전에는 그 승계 집행 받아서 A가 A1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승계 집행 받아서 경매 신청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매 개시 후에 승계 똑같습니다. 승계도 승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 개시 후에 신청 채권자의 지위가 일반 승계든 특정 승계든 새로운 채권자가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가 아니면 그를 위해서 집행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이 승계 집행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승계 집행문에 대한 송달 지명을 이제 송달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송달 증명을 첨부해서 경매를 신청해야겠죠. 물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여받은 승계 집행문이라면 별도의 승계 집행문은 필요 없다는 것은 이제 39조 이하에 밝혔던 것입니다. 여하튼 채권자의 경우는 경매 개시 전이든 후든 받으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만약에 지금 채권자 쪽에서 그 승계 집행문에 대한 그 증명서를 우리가 39조에 따라서 그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채무자에게 송달한 이유는 채무자가 그 승계 집행문으로서 바뀌었으니까 채권자가 그 승계 집행문에 대한 이의 신청하거나 또 승계 집행문에 대한 이의소를 해서 승계 사실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서 등본에 송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종전 채권자에 의해서 집행이 개시된 후에 승계 집행문이 부여됐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걸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으로써 승계 집행문이 붙은 집행관을 정보해 주셨을 때는 법원 사무관은 우리가 어떤 집행관은 란 취지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23조 2항에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통지를 하는 것이다. 됐고요. 다만 이제 종전 채권자에 의해서 이미 집행이 개시된 상태에 들어왔을 때는 별도의 증명서 송달은 필요 없죠. 이미 그것은 이미 그죠? 채권 이제 이것은 집행 개시 후에 들어온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사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자 쪽에서 경매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한 승계 집행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임의 경매에는 경매 개시 전에 있던 그 상속 등기를 대위하는 문제가 생긴다. 것들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침해 방지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 보듯이 56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매 개시 결정하고요. 나중에 이제 경매를 진행하다가 매각되고 매각 허가가 되고요. 또 매각 허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돈을 다 내게 되면 이제 인도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는데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단계에서 허가 시까지 그 경매 개시 결정에서 채무가 매수인에 대한 허가할 때까지 또 허가한 다음에 직접 그 경락인이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에 대한 현상을 보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를 위해서는 어떤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경매 개시 결정에서 허가 시까지는요. 그림에 보듯이 83조에 따라서 침해 방지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서부터 인도, 허인도, 그죠? 예, 그래서 개허인도입니다. 그 흐름이 개시, 허가, 인도. 그래서 개허시까지는 침해 방지고요. 허가시부터 인도시까지는 인도를 위해서 이 관리 명령을 이제 신청해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지금 83조는 이 허가시까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 보실까요? 5번에 56페이지입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경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양견의 신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침해 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보존적인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156제 신청인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누가 신청하느냐 해서 근데 일단 아까 허가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인은요 일단 그 압류 채권자나 채유가 매수 신고입니다. 압채고 이렇게 배우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항기는 압류 채권자 물론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로 안에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들어온 경매 신청인 담보권 실용 경매 신청인은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러한 그 조치는 적어도 압류 채권자나 채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그 기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한 신청은 경매 개시 결정부터 매각 허가 선고 시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최소점,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조치가 두 가지 조치가 있는데, 첫째는 뭐죠? 그 금지하고 자기명령,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뭘 하라, 이런 그 금지와 자기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이 아예 그 점유를 뺏어서 보관하는 명령이 있죠. 이건 아주 상당히 좀 그 집행관의 보관은 아주 제일 강력하고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관명령은 마치 임시적인 조치로서 마치 그 가압류 가처분 정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 금자에 대해서는 매각 허가 시까지 이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액 감소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라, 금지명령, 또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자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규칙 44조에 일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를 하라, 파기하지 말아라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 금지 명령과 자기 명령은요 집행문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 방식으로서 이걸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금지 명령과 자기 명령의 집행 기간은 우리가 매각 허가 결정했을 때까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오른쪽에 보게 되는 집행관 보관 명령은 2주 안에 보통 하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집행관 보관 명령은요 아주 급박한 조치고요. 이것은 마치 그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집행 기간도 짧습니다. 결정 받은 바로 2주 내에 되고요.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보관 명령은 금지 자기 명령에 위반을 해야 됩니다. 또는 다음 페이지에 가격 감소 등에 행위하는 경우에 한마디로 금지나 자기 명령 가지고는 부동산의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허가 시까지 이것은 필수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마치 가압담보처럼.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을 보관하게 할 정도로 집행관 보관 명령 제도가 규칙 44조에 의했습니다. 또 4번의 집행권의 일종이나 마치 이것은 이제 보존 처분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관 명령은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즉 가압류와 똑같은 스타일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통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청인 채권자에게 고지 채권자가 그 안 날부터 그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날 때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라든지 담보 제공이라든지 집행문 필요 없다든지 세 가지 다시 한번 담보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거, 그다음에 2주 안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금지 자기 보관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제도가 또 있고요. 이런 이제 발령은 당연히 그 경매 개시 결정한 법원에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는 외에 특히 점유자에 대해서는
심문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는 그러한 종전의 결정에 대해서도 신청을 들어오면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취소나 변경은 항상 확정돼야 되겠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번에 이제 경매 절차 이야기.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 절차는 어떤 이 경매 절차와 관련된 일정한 사람의 군을 정해서 그 사람들만이 경매 절차에 대한 절차 참여권을 주고요. 그 사람들한테만 어떤 권리를 주는데 이것은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경매 절차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 경매 민사재판법 90조에 열거된 즉 그 열거된 사람만 한해서만 절차상의 권리를 줍니다. 따라서 실무상 경매 신청에는 그 이해한계인 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뭐 그것이 없더라도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해한계인의 권리는 절차 규정, 어떤 공익적 절차 규정 위배, 또 자기의 절차 위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의 이해한계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 일이 때문에 이유를 들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한계인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은 손달할 필요가 없고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한테만 손달한 겁니다. 이런 이해한계인에 대해서는 앞서 봤듯이 뭐죠? 아까 봤던 거, 2번, 3번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신청권이 있고요. 또 아까 부동산에 대한 침해 방지 신청권이 있고요. 또 물론 집행에 대한 신청권이 있고요. 각종 배당 요구를 받을 권리, 또 경매기일에 대한 날짜를 받을 권리, 또 매각기일에 대해서 사인할 수 있는 권리 등죠. 그 다음에 8번에 각종 의견 진술권, 특히 중요한 거 9번 매각 허가에 대해서 허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 물론 배당기 통지, 일체의 그런 통지나 항고나 이런 이신청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이런 이해한계인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그 범위는 사실은 90조에 열거된 자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다른 이해한계가 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제 이 90조에는요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4개 호수로서 나와 있지만 일단은 그 1호가 1호에 보세요. 1호는 보통 이제 압류 채권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집 이렇게 되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때 압류 채권자는 경매 신청한 사람, 그 사람, 또 국세 체납에 압류한 사람, 또 압류 경합을 되더라도 즉 이중 압류한 사람, 즉 배당 요구 종기까지 우리가 이중 압류한 그 뒤에 압류한 사람도 다 여기서 압류 채권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집, 그다음에 채무자, 소유자가 마찬가지고요. 채무자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자 소유자는 그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소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압류 후에 본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소유권을 한마디로 경매 들어오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도 소유자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른쪽처럼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소유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이제 경매 등기의 제함 취지라고 하고 소유자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권리 증명, 즉 권리 신고를 해서 그 4호에 있는 우리가 이해한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등기부에 있는 사람들, 등기부에 있는 등기된 사람들, 등기부에 있는 등기된 권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한계인의 권리를 주죠. 당연히 등기부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기준은요, 경매 개시 결정 당시 기준으로 등기가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들어온 용익권자, 전세권자, 담보권자 등 돼 있죠. 그리고 다른 공유지분권자도 해당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대지권에 대한 공유지분은 너무 많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 또 순위 보존 담보권자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보세요. 지금 경매 절차 이해한계는 약간 좀 까다로운 다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이제 90조에 있는 경매 절차 이야기는 이해 관계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호가 이제 아까 압류 채권자, 채권자 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보에 의해서 배당 요구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채무자, 소유자. 이때 소유자란 말은 여기 경매 등기, 즉 경매 개시 등기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사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위에 있는 등기가 된 사람들, 등기된 권리자들 또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된 권리자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압류 등기 전에 들어온 그죠? 각종 권리자들. 자, 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4호가 이제 사고였어요. 이제 잘 나오죠, 그것도. 4호가. 이거는, 등기가 안 됐지만, 그냥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자들입니다. 즉,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자들이 있어요, 또. 등기는 안 됐어. 물론, 이 두 가지네요. 여기는 등기가 안 된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체임하는 거 뭐죠? 주택 임차인. 임차인은요, 임차권자는 우리가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제일 많죠, 임차권자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권리자들 등기가 안 된 자들이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등기는 됐는데요. 자 보세요. 등기는 됐는데 언제 기준? 요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여기 들어온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등기는 됐지만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여기 제함수익자 여기 소유자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함수익자 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권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조문에는 권리를 증명하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159페이지에 4번에 부동산 위에는 권리자들은 일일이 권리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인도를 마친 주민록, 즉 주택 임차인, 그 다음에 일반 건물 등기의 토지 임차인, 그 다음에 각종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도 해당되고요. 법정 이사권자, 등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5번에 그 유명한 경매 등기 후에 제함수익자처럼 이렇게 이 등기가 안 된 사람들이거나 등기를 늦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권리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4호가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그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보에 의한 배당 요구한 사람. 물론 이제 우리 판례는요, 그 2항에 우리가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집행력 있는 사본과 정보를 같이 가지고 사본을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사본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압류는 아까 뭐죠?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밑에 이중 경매 신청했을 때도 그 선행 사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案件도 선행 사건의 압류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봤었고요. 자, 그러면 최소 채무자와 소유자. 물론 이때 채무자라는 말은 이제 집행 채무자 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채무자 같은 경우라는 것은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채무자가 다를 수 있는 게 여기 이 채무자라는 것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뭐 다르지 않지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게 A라는 사람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인데 뭐야? 여기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저당권자가 K1이 있어요. 저당권자가. 자, 이 집은 지금 여기 있는 집은 지금 A 거예요. 그러면 지금 A가 소유권자입니다. 근데 이 K라는 저당권자에는 A라는 사람의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근데 여기 있는 K2는 요 K2는 A가 아니고 요것은 갑이라는 거예요. A의 아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할 때는 저당권의 경매, 즉 임의경매 할 때는 이 채무자란 것이 그 경매 신청한 그 채권자가 경매할 때 그 채무자 말합니다. 따라서 이 K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때의 채무자는 A가 맞지만 여기는 갑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이 갑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하면 이 사람은 이양견이 안 되죠.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을 이제 별을 쳐놓으시고 보세요. 60페이지에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 신청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경우에 아까 그 사람의 채무자는 여기에 채무자가 아닌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68년도 판례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채무자, 그쵸? 채무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공동 채무자도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자, 아까 소유자란 것은요. 이때 소유자란 것은 뭐라고요? 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당시의 소유자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1항에 소유자라는 개념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당시에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다. 그죠? 물론 원유묘가 돼서 등기가 아예 없는 사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거기에 경매 개시 등기라는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소유권 등기에 맞춘 사람은 여기서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나중에 3호로 가서 권리를 증명해서 하는 2항견으로 4호로 가는 권리를 증명하면 4호의 2항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번처럼 가압류 후에 본압류라면 하여튼 경매 신청 전에라도 소유권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임의경매의 경우에 소유자는요 채무자하고 소유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물상보증이라든지 또 제함소유자 같은 경우도 소유자가 됩니다. 파산됐다. 그럼 파산 선고 후에는요 그 저당권자가 이 파산 선고가 된 후에는 저당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무자 재산에 있는 저당권자는 이제 그만큼 저당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산 선고를 했더라도 저당권자는 별채권자로 해가지고 파산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채무자는 빠지고요. 파산 관제인이 이양개인으로서 다툴 수는 있겠죠. 그때 파산 관제인. 그 다음에 소유권을 양도했다. 소유권을 만약에 경매 절차에서 막 이신청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양도했으면요 소유권자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요 채무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소유권 상실하면서 그 경매 절차 이양의 지위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나눈 거 두 가지 봤는데 이미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하지 않은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신탁법상에 우리가 신탁을 하면요 위탁자는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16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죠. 결국에 또 그림 보시면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이 권리심 이게 이양이란 말은 결국에는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 경매 등기 전에 그것이 등기 부상의 권리든 부상 권리든 다 이양이지만 오른쪽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들어온 등기 부상 권리자들은 우리가 권리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볼까요? 3호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란 말은 경매 개시 결정이 아닌 경매 개시 결정 시점이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기준으로 등기에 나타난 사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여기 경매 등기 전에 경매 등기 전이죠. 전에 들어온 사람들 볼까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영유권자로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한 사람들, 담보권자 다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호 사유로서 이게 등기부에 권리자고요. 여기. 그리고 등기 안 된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이니까 이건 등기가 안 된 권리자. 그냥 부동산의 권리자 됩니다. 그 뭐가 있을까요? 그 박스 왼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들어온 전세권자, 지상권자, 또 공유지분권자 되고요. 그러나 오른쪽에 경매 개시 등기 후에 등기한 사람은 일일이 권리 신고를 해야만이 되는 것들.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라든지 자사 같은 그 구분 소유죠. 그 아파트 대지권 지분에 있는 그런 의미의 대지권 지분에 있는 공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2학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권자는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에 등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경매 등기 후에 들어와서 제함자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요 여기서 2학년에서 보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그런 임차인들은 여기에는 보호를 못 받는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림 보듯이 우리가 지금 압류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전문가인 사람들 앞뒤 외울 때 두 번째 최소 채무자 소유자 그다음에 3번은 부동산의 권리자 4번 부동산의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뭐 앞집 최소 부부 이렇게 오셨는데 이때 3호의 부는 등기된 부동산 권리자고요. 4호의 부동산은 등기가 안 되는 권리자들 알아요. 그죠? 또는 등기가 늦게 한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162쪽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해야 된다 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경매 개시 전에 우리가 적어도 등기 없이 그죠? 경매 등기 전에라면 등기가 없어도 제함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물건과 채권을 가졌다면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등기 없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 압류 등기 전에 들어온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된다. 그죠? 줄여볼까요?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좀 했지만 여기 압류 등기 전에라면 등기가 없는 사람 중에 뭐 제일 유명한 게 유치권자였죠. 압류 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자 이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유치권 점유권자 또 건물 등기 있는 토지 임차인 특히 잘 보세요. 건물 등기 있는 일반 토지 임차는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인도나 주민등록 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압류 등기 전에만 들어왔다면 대안요건만 갖추면 되고요. 확정 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양개인의 개념에서는 배당받을 때 필요한 것이 확정 일자니까 여기서 이양개는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확정 일자 없어도 이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항에 이러한 사람들은 부동산 이해 권리자로서 집행부번에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야만이 이해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러면 4번에 권리의 증명은 매각 허가 시까지다. 그러면 5번처럼 잘 보세요. 5번에 그런 권리 증명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법원이 알게 된 경우는 안 내요. 예컨대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함으로써 임차인으로 썼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양개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또 두 번째 압류 경합이 된 후에 이중 경매, 후행 경매 신청 기록에 그러니까 후행 경매에는 이양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권리자가 제출한 등본에 돼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스스로 권리를 증명한 것을 볼 수 없다. 이양개인이 안 된다. 자, 그럼 보세요. 밑에 우리가 대안료를 갖춘 임차인은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권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권리 신고를 해야만이 이양개인이다. 물론 배당 요구까지 해야 되죠. 배당 요구.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90조 이양개인은 앞집 최소 부부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시험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은 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양개인이 안 되는 것 쪽을 또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안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나 가처분권자는 안 됩니다. 이양개인이 아직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권자라든지 다음 페이지에는 예고등기권자라든지 또 전매수냐라든지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 부동산 유예 권리자입니다. 앞집 최소 부부. 그러니까 부동산 유예 권리자가 아니라 누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도 중요하지만 임금채권자는요 여기에 이양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권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양개인이. 그리고 거기 전매수인도 알 수가 없고 임금채권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임의경매 신청했을 때 그 채무자가 아닌 쪽, 그죠? 경매 신청하지 않은 쪽의 채무자. 7번이 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163페이지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 토지 임차는요. 토지 임차에는 무슨 대안력 그런 거 안 줍니다. 주민등록 돼가지고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 토지 임차는요. 자기가 대안력 가지려면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래서 이 토지 임차에는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에는요. 그 토지가 낙찰 허가에 대해서 자기가 항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임차권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 임차에는 이양개인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토지 임차에는 주택과 달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대안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8번에 아예 대안력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대안력조차 없는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주택 임차에는요 당연히 이양개인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따라서 9번에 그 이미 경매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온 걸 알고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그때 자, 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경매가 된 상태에서 이미 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매가 된 후에 된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사건은 보세요. 9번은 경매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권리 신고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압류 등기가 된 다음에 이 뒤에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압류 등기 뒤에 들어온 저당권자는 우리가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이양개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중 압류할 때는 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후행 압류에 대해서는 이양개인이 될 수도 있다. 그건 후행 압류니까 기준이니까. 후행 압류했을 때 봤을 때 앞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8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 판례 경매 등기 후에 그 목적 부분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함 출자가 되는 거니까 집행법원에 권리 신고를 해야만이 이양개인이 되고 또 경락하고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 허가가 있은 다음에 가서야 항고장을 냈다면 그것은 이양개인이라 볼 수 없죠. 또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소송, 어떤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을 하라는 소송만 제기해서 승소한 사람은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압류 최소 여기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3번처럼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장차 내가 상속인이 될 거라는 그런 견만 가지고는 이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락 허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또 4번처럼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회복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이 있더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등기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단순히 판결만 가지고는 경락 항고에 대한 이양이 안 됩니다. 즉 아예 소유권 회복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권리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경매 물건에 있는 명의신탁자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 경락 허가에 대해서 이양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6번에 경매 절차에 응찰하겠다. 164페이지입니다. 응찰하겠다만 가지고는 경매 절차 진행에 대한 우리가 집행인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매 절차에 대한 이양개인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지는 않고 사실상 조문 근거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판례들하고 안 되는 것들 위주로 보시고 이제 문제 좀 보시면서 스킬을 익히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